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고 흥분합니다. 로펌이 무료 소송을 미끼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 항면은 매우 웃깁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무슨 피해가 있어야죠. 소송 비용 40억도 안 냈고 김경준 140억은 돌려받았고 뭐가 사기인가요? 피해는 없고 이득만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저도 주기적으로 당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의 대가가 이건희 회장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납이 사기가 아니라 대납의 대가가 사면에 국한된다는 프레임이야말로 사기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거래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법이 없죠. 사면을 위한 거래의 존재는 그 이외의 현안을 위한 거래도 존재했을 거란 방증이자 개연성이자 힌트이자 단서다. 그러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그 당시에 상호 현안을 위해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사면 하나로 퉁치는 거 그렇게는 안 된다.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설 연휴 보내고 아침에 왔더니 더 힘들잖아요? 월요일은 늘 힘드네요. 네. 월요일 플러스 연휴 끝이라 연휴가 한 4일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심해 예찬을 하셨던 걸로 제 지난 추석 때 기억을 하는데요. 적어도 열흘 정도는 돼야. 네, 연휴는. 동의합니다. 네. 이게 놀다가 쉬다가 이제 지겹다 다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쉬어줘야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매우 힘듭니다. 자, 첫 뉴스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방송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천천히 많이 듣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순순히 진술했다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하고는 이제 끊는다. 관계를 끊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였죠. 네, 예.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 기소가 의미 없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은. 예, 지금도 기소 중지되어 있는 혐의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또 차명계좌 탈세 혐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을 뭐 기소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다 죄는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김백준 씨가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백준 씨는 6개월간 최소 6개월간 왜 미국에 이 법인이 그 법무법인이 도대체 로펌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네, 다스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미 시작되고 나서 6개월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고 김백준 씨가 설사 알았다 한들 김백준 씨 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김백준 씨는 사면을 할 수 없잖아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끌려나오게 돼 있는데 또 있다고 봅니다. 뇌물 혐의가. 이학수 부회장이 순순히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순순히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 줬다라고 해서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뇌물 혐의의 공개 혐의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예, 사면 하나는, 확실히 내조자, 그리고 싸게 받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검찰도 기로에 섰어요. 왜냐면은 검찰 내에도 삼성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또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정, 부의정 풀려나는 거 봐라. 검찰 내에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알력 내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로에 쓴 거죠. 삼성에 훅 내주면서, 여기서 다 접자. 더는 하지 말자. 이런 기로에 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는 보도가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티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네,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권한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그때부터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권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기당했다라는 건데요.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대급으로 바보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다스는 이득만 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몇십억을. 140억도 돌려받고. 네,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정돈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짓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네. 로펌이 40억 대납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특기예요, 주특기.
아무리 명백해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사실은 평생을 차명으로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놓고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번 통해왔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도 자신 있게 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주변 측근들은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중 씨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변이 모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백준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몰랐다고 이번에 주장한 게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그러니까 김백준 씨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사안이다. 김백준 씨 윗선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인데, 예. 최순실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삼성도는 먹어도 된다. 예. 그만큼 탈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미였던 걸로 그 보이는데요. 바닥의 진리,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인 거죠. 예. 실제 삼성 오너들은 한 번도 감옥에 안 갔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믿었겠죠. 예. 김백준 씨를 제치고 삼성과 직접 거래하고도, 예. 이건 탈이 없다. 삼성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돼도 삼성이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자, 근데 2, 3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새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요. 120억 원 외에도요, 100억 원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의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 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의 이관,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걱정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2008년에 120억이 우리가 계속 그 말도 안 된다고 해왔던 개인 횡령이다. 네, 격리 직원 1명 예. 횡령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것이 개인 횡령이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하기 전에 그때 그 검찰 특검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검찰들이 그 당사자들이 지금 여전히 검찰에 있고 그래서 120억은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거 말고 동부지검이죠. 예. 네, 그렇죠. 120억 원은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120억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120억은 개인 격리 직원의 횡령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예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다른 1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찾아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120억은 결국 만약 그렇게 결론 난다면 격리 직원이 혼자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또다시 다시 수사해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만큼 희한한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격리 직원이 혼자 120억을 먹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가만히 계속 일을 하고 오히려 아무런 징계도 당하지 않고 잘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120억 원이 기소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네, 개인 횡령이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결론을 다시 재추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다 일 잘해놓고 이 부분을 검찰이 역풍을 막을 수도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재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닌데. 자, 예의주시해야 될 사안이다. 120억을 털어줄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오랫동안 가시거든요. 예. 자, 다음 뉴스는
네,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이 사무국장의 혐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병무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는 무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를 동시에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지 않는 한, 무조건 기소될 사안이죠, 사실은. 예. 홍원 프레닝은 저희가 연휴 때 이야기했듯이 뉴타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지정하기 전에 이 홍원 프레닝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 이익을 150억대로 올렸다. 근데 이 홍원 프레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참여회사로 의심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40억을 빼서 아들 이시영 회사에 담보도 없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근데 그 40억은 홍원 프레닝의 전 재산이었다. 이런 거. 전 재산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담보도 없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시킨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본인이 대통령 아들이 시켰다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 시키니까 회사가 전 재산을 막 주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 압박권하는 거죠. 이런 정황이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댓글 사건 수사의 축소 은폐에 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검찰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란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석방이 돼서 우리를 열받게 했는데, 원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해서 할 수 없는데, 다른 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이 뭐냐면, 그때 이미 수사 결과로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 혹은 그런 대선 개입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수사관 말을 안 듣고 쫓아내고, 대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보고서를 냈더니 구속하지 말라라고. 예, 수사 결과를 아예 뒤엎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책임자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다. 그러므로 요건이 이제 더 진행되면 아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겠죠. 같은 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건으로 다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절반이 끝났어요. 동계올림픽은 짧다 보니까 사실상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거의 올림픽 리포트 역할을 하고 계신 평창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벌써 반환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유, 금방 끝나요. 네, 한 17일 정도 되니까요. 네, 지금 빨리들 못 보신 분들 빨리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 표는 이제 어떻게 팔리고 있습니까? 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팔렸고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108만 장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만 장 정도 팔렸습니다. 8만 장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목표고, 그보다는 한 10만 장쯤 더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10만 장. 완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완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올림픽이 막연하게 한 달 가까이 하겠거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나 이렇게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현장 가서 사야 됩니까? 아직도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현장 판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꼭 올림픽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거기 오시면 그냥 사방천지의 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오셔도 됩니다. 네. 무작정. 네.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큰 문제나 혹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거나 네네. 그런 내용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교통 문제라든지. 네, 이제 날씨가 뭐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강추위, 예. 평창이 심할 때는 30도, 영하 30도 이하로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체감 온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돌풍, 그다음에 교통이 좀 초기에 좀 막히는 게 있었고요. 이제 노로바이러스. 네, 그랬죠. 가 좀 있었고 또 가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정리가 돼서 지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각국에서는 이제 베테랑 기자들이 많거든요. 올림픽 여러 번 취재했거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외신의 반응이나 선수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준비가 잘 된 그런 올림픽이다. 만족스럽다. 특히 이제 외국 선수단들하고 이제 기자단들이 늘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 자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움직이는 예. 거. 예. 아주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면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우수하다, 만족스럽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하니까 좀 껄끄러운데요. 그래서 이제 IOC의 공식 입장이 매우 만족스럽다. 이런 게 이제 엊그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IOC에서 선수단에서 이제 음식 관련 불만이 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보도는 보긴 봤는데. 네네네. 예, 그건 겸손 모드로 방금 하신 거고. 예, 겸손 모드 아닌 모드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랑 좀 해주시자면. 사실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저희들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요거 올림픽이 끝나면 3월 9일부터 패럴림픽이 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패럴림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인지도가 많지 않아서 관중들이라든가 이런 점들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고 나야 이제 성패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럴림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적자 올림픽이라고 다른 나라들도 네네.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파산할 거라는 그런 이제 악성 루머도 있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돈을 가장 적게 드리는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전체 경기장 1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6개만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윤성빈 선수가 썰매를 탔던 스켈레톤을 탔던 금메달 딴 슬라이딩 센터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설만 새로 지었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비용도 나중에 아주 최소화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럼 장사도 잘 해야 되는데 거기 듣기로는 수호랑인가요? 인형, 마스코트. 네네.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 몰라서 패딩도 마찬가지고. 네네.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매진됐다고. 이렇게 장사를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제가 그냥 막 나눠드리고 다녔는데 이제 좀 비싸게 굴고 있습니다. 네. 사기가 저도 힘들어서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가면 마스코트는 못 사요, 그러면? 매진됐다고 보도가 됐던데.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줄을 길게 늘어서고 지금 일부 매장마다 다른데요. 좀 매진된 데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북측 응원단과 어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만찬을 가지셨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네네. 우리, 경기장마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응원단들이 지금 설 연휴에 떡국을
좀 못 먹었다고 해서 떡국을 대접하려고 저녁에 좀 떡국으로, 우정을 좀 나눴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이 응원단이 어떻게 구성됐냐 그랬더니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자원을 받아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뭐 무용단이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아마추어, 우리 자원봉사자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맹렬한 훈련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분들에게 그 김일성 가면 해프닝에 대해서는 물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네. 예. 네. 그 해프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 분위기에 대해, 그 분위기가 지금, 예술단의 공연이나 응원단들이 우리 쪽을 매우 배려해서 여러 가지 선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온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가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는 레드 컴플렉스의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올림픽 끝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꼭 오셔야 되고요. 예, 매번 네네네. 이렇게 짧게 바쁘시다고 말만 하고 안 오셔가지고. 예. 네네. 올림픽 폐막식까지 끝내고 바쁘신 거 끝나면 네네. 한번 나와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고요. 네네네. 이번에 고무가 되셨는지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예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 2021년. 2021년은 이미 우리가 개최하기로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원래는 지금 됐군요. 결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이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좀 이게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가 그걸 할 수 있어서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 4번 했고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9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경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왕이면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자. 그리고 북쪽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거쳐서 벌써 같이 공동 개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남북의 스포츠를 통한 화해 분위기를 한번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와 있어요. 도지사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어제 수호랑 사려고 강릉 시내를 가게를 3군데나 갔는데 다 품절이라고. 이게 더 생산을 하도록 빨리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가 돼서 이렇게 빨리 네네. 끝나나 싶어서 아마도 이번 주 목금토일 사이에 네네.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으시니까, 예. 네네네. 옆으로 챙겨놓고 있으시면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많이 와주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님도 이동 스튜디오 한번 안 하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조직위 공동집회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이 끝나면 혹은 뭐 명절, 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여론조사를 하죠. 예,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두 번째 나오셨을 때, 이 코너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네. 명절 직후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하니까.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사라지진 않은 거죠. 네. 자, 한번 짚어볼까요? 물론 뭐 4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고, 올림픽도 아직 안 끝났고, 올림픽으로 인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네.
부대표 빼고 그냥 대표라고 할게요.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예. 배 부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좀 더 높긴 한데, 네. 네.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짧게 해야지, 이게. 네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보는데요. 5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당연히 변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헌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경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가지 변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반부패 전선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MB 수사 문제 이어서 또 생활적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갑질 논란 이런 등등이 이어져서 반부패 전선, 공정사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파괴력이 이번 설 민심에서 상당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이것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20, 40대 혹은 50대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요. 가짜뉴스 하는데 포털에 뭐 가짜뉴스가 막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60대 이상 되시면 본인의 카톡으로 끊임없이 뭐가 날라옵니다. 네. 네. 끊임없이 뭐가 날라오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예를 들면 고려 연방제를 곧 할 거다라든지 읽고 있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뿌리고 있어 하는데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날라오거든요. 네. 북한에 이번에 내려왔는데 몇십 조를 준다더라. 준다고 퍼졌다.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거가 굉장히 형식을 갖춘 네. 뉴스의 꼴을 갖추고 막 퍼져요. 네. 저희 왜 그냥 냅두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였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봤다고. 60대 막 들어선 누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민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60대들하고 친하세요? 뭐 그 나이 때는 아니지만 그 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곧 실제로 60대. 예. 네. 네, 곧 60대. 네. 아닙니다. 50대까지만 들어서신 거 아니에요? 예,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상당히 많이 이번에 퍼져 있다. 특히 영남권에 굉장히 유포가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이제 경찰에서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두 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하 연령대는 뭐 가짜뉴스가 있다고 그래. 뭐 게시판에서 가끔 그런 거 누가 믿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카톡으로 계속 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 뭐 단톡, SNS 이런 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뉴스가 근거요? 예, 근거. 네. 전파된다는 것은 근거 말고요? 네. 그런 명절 민심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근데 최근에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이웃 일본하고 비교한 조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것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젊은 세대들은 네. 젊은 세대는 그렇다고 네. 치고요. 이제 미국 대선 때도 네.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런 뉴스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믿나? 고려 연방제가 곧 실시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곧 된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북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 뉴스를 이걸 누가 믿을까 하는데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관계도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보수층을 또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60, 70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반공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변수랑 관련해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용으로 해서는 보수가 뭉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수층에서는 적어도 이 남북 관계 안보 이슈로는 그동안에는 샤이 보수였는데 일종의 역샤이 보수 현상, 역샤이 보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샤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온다. 네, 그동안에는
보수층이 창피해서 전면에 나서질 할 말이 못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민심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잠잠했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어른들이 주도하거든요. 네, 어른들이 주도하는데 어른들이 조용했다는 거죠. 할 말이 별로 없었고 또 평창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좀 조용히 보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대화나 또는 방문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여기에 이것이 혹시 지방선거에 보수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톡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진짜 건설돼야 되는 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왔거든요. 트럼프를 네. 지지했다는 걸 교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확인이 불가능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뭐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믿는 사람이 생기죠. 예. 자, 그렇게 변수 중에 뭐 남북 이슈라든가 또는 뭐 최저임금 같은 경제 이슈라든가 또 뭐 채용 비리 같은 거 뭐 그리고 이제 M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라인, 네. 적폐 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데 이 남북 이슈는 이런 가짜 뉴스나 네. 또는 20대도 뭐 일정 정도 보수화된 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틀지 모르고 요거는 아마 공략 대상이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지방선거의 결정적 이슈가 될 수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 그렇군요. 또 대통령의 남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뭉칠 수 있는 계기, 발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념적으로 쏠려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정적 원샷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럼 여론조사 분석이 가능한 가능한데 변수는 뭡니까? 가장 큰 변수는 그거 같습니다. 이 적폐청산과 경제 이슈가 어디 쪽이 지방선거까지 더 힘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적폐청산 필요감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폐청산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필요감 못 느껴요. 저는. 그럼요. 네. 또 이제 MB가 살려줬죠 다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 모드와 경제 이슈 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저는 걸로 이번에 그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은? 이슈로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월 20일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도 자체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발표하겠다. 개헌은 하자는 게 지금 다수 의견인데 보면 한 6대4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재미없기만 해봐요. 시간 다 돼가는. 지방 분권이 가장 그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기본권은 서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본권은 기본이고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 선거에 있어서 지방을 살리려는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코로나 살기 위해서 서로 재밌어해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대한 시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시급하냐. 네. 다른 게 더 급한데 또 개헌의 내용을 또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 또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 보면 보기 문항에 문제가 있어요. 무리해서 개헌할 필요가 없다. 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때 그거는 같이 이제 하는. 보수 쪽에서 의뢰한, 약간 그런 어떤 문항들이 있는 여론조사를 봤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네. 무리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예.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막 던지시고. 네.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코너가 살아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두 분 코너가 재밌으면 계속 나오실 거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분 이내로 딱딱딱 짚어야 됩니다. 네. 자, 제일 큰 지역, 서울. 서울은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안철수가 등판하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가장 큰 등판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결과는? 한다면 정치 전선이 강화되는 거죠. 정치 싸움이 큰 판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한다 안 한다가 큰 이슈라고 하면, 네. 하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안철수가 당연히 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 민주당의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원순과 안철수의 효과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정치 전선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직인지는데 민주당의 후보 구도가 변할 수 있다. 네. 지금 당락을 이야기한 건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느냐 마느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예, 출마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출마하게 될 때 저는 당락을 예단하는 것은 물론 섣부르긴 한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득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래도 저는 이것이 실제 출마를 하면 우리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건접전을 펼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후보가 누군가 나올 텐데 표를 서로 갈라먹지 않을까요? 저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대한다? 예.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그걸 좀 여기서 예를 들면 확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역별로 연대할 수도 있다? 저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렇군요. 예. 어렵다고 보시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으로 또 안착해야 되는 또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이념적 성향이 다른 한국당과 합칠 경우에 지지층이 과연 더 외연이 확대될 수 있냐 어렵다고 보이죠. 지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의 핵심은 네.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보수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 보수 쪽으로 가가지고 보수 지지층에 기반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선거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 또 고추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은 그대로 가라는 연대보다는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의견이 갈렸고. 자, 그러면 PK는요? PK 가능성은? PK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소위 민주당 약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약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PK 민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경남에서 기초단체장 3명이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김경수 등판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경남 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 또 부산 선거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저는 부산 경남 원사이드는 없다고 봅니다. 박빙 선거로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어떻게 입장에서는. 평가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박시영 부대표시죠. 부대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공감하면 넘어가죠, 그럼. 네. TK는요, TK. 공감 안 하는 부분. TK는 김부겸 장관이 그 대구시장에 출마 안 할 것으로 거의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약진은 하겠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공감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호남이요, 호남. 호남 어떻습니까? 호남은 민주당,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까지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3파전의 한 축이 될까는 싶고 민주당, 민평당의 양강구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는요? 봐야하는데요. 광역 단위는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현직이 그 민주평화당 소속인 그 현직 광역은 민주, 예, 기초는 평화, 접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너무 날로 먹는. 박시영 부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너 삽니다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너럴 모터스 GM 미국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 GM의 노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봉남 부지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M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이전에, 적자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서 미국 본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적자가 사실은 미국 본사에서 이유를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단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그런 계약을 맺어뒀는데 이걸 갑자기 2012년, 2013년에 반반씩 해서 한 번에 돈을 갚고 미국 GM 본사에서 돈을 가져서 돈을 갚고 그리고 본사에 훨씬 더 비싼 이자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요약하면은 저리 부채를 고리 부채로 갈아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그 덕분에 한국 GM이 이자만 5천억 가까이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흑자. 예.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예. 네,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적자였는데 왜 갑자기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느냐. 예.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 그 완성차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또는 이제 반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CKD 가격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비해서 저가로 미국에 인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네. 미국으로 보낼 때 원가가 100원이라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네. 120원, 130원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GM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상. 예. 예,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본사라 하더라도 예. 원가 이하로 가져가고 예. 자기들은 더 비싸게 파니까 예. 한국 GM이 가져갈 수익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원에 만들었으면 뭐 105원이나 10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95원에 보낸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 사실을 지금 새로 부임한 사장이 예. 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 이하로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전 가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대출을 받는 이자가 예. 적게는 0%대에서 많게는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예. GM의 이제 그 자회사 개념으로 GM 홀딩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게 이제 5.3% 많게는 5.7%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간 4,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가까이. GM의 계열사인 한국 GM을 운영을 하면서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좀 더 그 생산적인 발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서는 절대 반대는 일어나도 뭐 이자가 4%대였는데 2%대 좀 은행을 갈아타죠, 보통은.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일어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근데 이제 거꾸로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3% 이하의 때 이자를 주다가 5% 6%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대출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갈아탔는데 그게 한국 GM으로는 본사인 미국 본사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로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이자 비용을 그럼 5천억 가까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사에다가. 예.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예. 그냥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버리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어 간 거라고 저기 추정하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해 2016년인가. 근데 그 개발비가 그러니까 한국 GM으로 특정 차를 개발한 다음에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뭐 이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GM에 지급한 그 로열티를 포함한 개발비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평공장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가 그 홈룸이라고 하는 그 개발차가 이제 북미입니다. 잠깐만 요 앞에 거부터 예. 정리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차예요. 그런데 그 개발비를 한국이 떠안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았으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더 싸게 사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혹은 로열티를 지급 안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볼트라는 전기차인데 예. 전혀 싸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300도 500도 정도 한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릴 차인데 예. 그 개발비 수천억을 한국이 떠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역시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정작 한국에 사올 때는 그렇다고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럼 로열티는 내겠네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한국 GM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개발비가 돌아간다. 예.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차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역시 이제 개발비를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 한국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거기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예. 거기에 일정 부분 개발비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라고 하는 대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게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개발비를 넣어서 한국이 개발한 차도 또 로열티를 또 줘야 됩니까? 네. 참 희한하네요. 여기서 그런 돈을 쓰고. 예.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정리가 되고 확장 안 하고 적절한 사항들을 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예.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적자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안들로 한국 GM이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흑자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 중에 이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부품을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사오고 차는 또 싸게 가져가고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옛날 대우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그 차량의 그 조립 부품들이 대다수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GM 부도가 나고 GM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일부 국내 제작 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부품을. 예. 그런데 그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이용해서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80원이었던 부품이 네. 이제 GM으로 넘어간 다음에 해외 사업장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00원, 11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가가 상승하죠. 예. 네. 그런데 GM 입장에서 보면 수급하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거죠. 기존에 이제 GM이 130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110원이 됐으니까 한 25원 정도, 한 20% 가까이 절감이 된 건데 한국 GM은 반대로 한 20% 이상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예.
130을 하던 건 115원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수급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수급하면 되는 것을 괜히 수입하다 보니까 90원짜리가 110원이 돼서 네, 맞습니다. 적자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몇 년입니까? 4년까지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흑자였다면서요. 네. 근데 적자로 확 전환하게 된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인가요? 뭐 왜 갑자기 흑자가 그러니까 된 거죠? 복합적인 상황인데 GM이 이제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임금 받지 못했던 네. 임금 소송을 하면서 그게 이제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비용을 임금 못 GM에서는 받았어요? 예. 제대로? 예. 8천억이나 못 받으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현대도 그렇고 다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 이제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GM이 이제 손실 처리를 했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GM 그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죠. 그거 통상임금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주겠다는 거는 노조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익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갑자기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요. 예. GM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한국 GM이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 철수할 때도 결정한 게 아니라 GM이 본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예. 나올 때도 본인들 결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손실 비용을 전부 한국 GM이 떠안게 된 거죠. 아니 유럽 본사가 철수하는데 왜 한국 GM이 돈을 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보레가 판매 부진이나 기타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철수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나 혹은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예. 그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네.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 GM이 거기다 지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거기 지점을 낸 건데 철수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더 하는 겁니까, 그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 입장에서 한국 GM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흑자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웬만한 비용은 이쪽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 한국 GM 운영했는지. 근데 이게 갑자기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확 벌어진 이유가 그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15년간은 경영권을 유지한다. 네. 그 기간이 끝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고 2002년도에 결국에 GM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때 그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 협약에 맺은 사항이 뭐 10몇 가지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사항이 자산의 5% 이상에 대해서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비토권이라는 걸 갖게 돼 있었어요. 예, 15년간. 그래서 15년간은 GM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10월 16일부로 만료가 됐죠. 1년 반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을 이제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상하이 기차가 쌍용 자동차를 목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그 정치권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고. 2016년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산업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서한도 전달하고 그럼 했었는데. 이 일은 2014, 2015, 2016 내내 예상됐던 일이네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냐. 예.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확실하게 안전장치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 주주인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경전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설마 이제 나가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2016년이면 끝나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2014년부터 적자로 돌입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 이런 적자가 계속 불어났으니까 이거 설마 먹튀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책은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대책이 전혀 없었군요. 예, 대책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시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산업은행이 한번 한국GM을 실사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 한국GM 경영진에서 뭐 이제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가 한 이대주주인데요. 예, 한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서 이대주주인데도 예, 도중에 그게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사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둘 걸로.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상됐던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2012, 13년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돈을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한국 GM에 있어야 될 현금을 빼나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자 비용으로 5천억도 빼가고 혹은 유럽에서 철수하는 비용 한 6천억을 한국에 또 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개발 비용을 뭐 1조 8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최근에 계속 떠넘기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흑자였던 한국 GM이 자꾸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2016년에 경영권 유지 약속했던 조항이 만료돼서 이게 혹시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노조 내에서 했다는 거네요. 네. 쌍용차 전례도 있고. 예. 쌍용차도 그랬죠. 중국에서 그렇게 쏙 빼서 먹튀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구조고 정확하게 어떤 액수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회사에 매년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매년 협상을, 임금교섭을 할 때 네. 요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내용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노동조합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네. 오픈을 해달라라고 공장 얘기하는데. 폐쇄보다는 훨씬 네. 나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근데 노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경영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한국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손해를 계속 입힌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시장에서도 실패한 게 있습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좀. 크루즈 그러니까 가격.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하셨는데 작년 1월에 군산공장에서 크루즈가 새로 출시가 됐죠. 네, 폐쇄한다고 하는 공성공장. 예.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가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책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경쟁사인 회사의 그 차량이 한 1,500만 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저희 크루즈가 그것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요? 예. 성능은 소비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선호는 다를 수 거니까 있으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말씀드리기 비쌌다.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저희 쪽에서 회사에 얘기를 했었죠.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다. 시장가가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는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왜 회사에서 안 받아들였습니까? 가격을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소비자의 문제다. 소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안 됐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가격을 200만 원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등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낮춰도 거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낮춰서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1,500만 대 가격을 내놨어도 타이밍을 놓쳤군요.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죠. 소비자들 뭐 우롱한다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야 가격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야 가격을 내리니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타이밍을 놓쳤다, 마케팅 타이밍.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걸 추진한 사람이 예.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없습니다. 다 노조 탓을 하고 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GM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5천억의 추가 이자 비용을 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출로 넘어간 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GM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또한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GM과 그 국내 금융권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GM은 네. 뭐 물론 자료 제시한 거 없지만 네.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에서 비싼 네. 고리로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사에서. 제가 모 금융권의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GM이 정식으로 네.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액수의 대출이면 국내 금융권들이 다 알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쭉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죠. 액수가 크면 금융권에 다 이제 소위 비딩을 한단 말이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GM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예. 둘 중 한 군데는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1년, 2년 적자를 그러니까 GM이 밝히는 적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한국 GM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돈을 안 빌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산이 2조 가까이 되는데요. 자,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연구 개발비가 한국 GM이 거의 떠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몇 배나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의 연구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는 거다. 한국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네. 구체적인 자동차의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말리부도 잠깐 얘기하셨고, 스파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트라는. 예. 그 경우. 예. 스파크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스파크는 그 개발 홈룸이 예. 저희 한국 GM입니다. 그러니까 GM의 전 사업장에서 그 스파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 GM에서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차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또 이제 의문스러운 건 모든 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자료를 제시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의문스러운 건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스파크 이전 거, 예. 이전의 스파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개발비로 넘겨주는 비용이. 개발비를 넘겨주는 예. 건데. 근데 지금 시판되는 이 스파크부터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또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가 물론 본인들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을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할까라는 계획은 세우겠지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투입이 돼서 예. 한 건데 그마저도 일정 부분 개발 비용으로 빼간다는 게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개발하는데 개발비 그쪽에서 빼간다. 예. 자, 이제 오늘은 1차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GM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시 한번 모실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강성노조, 임금이 너무 높고
생산성의 문제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노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조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 강성노조, 그 다음에 고임금의 노조, 귀족노조가 돈 더 달라고 네.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부 보수 언론 쪽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네.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자본가도 이번에는 한국 자본가도 아니에요. 굳이 미국 자본가까지 옹호해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네. 아무리 보더라도.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을 하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개선할 건 개선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은 좀 차치하고요. 답변을 가치를 못 느끼십니까? 예. 사실이 아니어서. 예. 그 정도다. 예. 그리고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 노조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GM에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적자를 만들었 것은 차치하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앞으로. 단순하게 정부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GM이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존속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자구 방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인원 구조가 조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직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어떤 차를 어떤 계획하에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로 넘어서서 이제 좌일주행차, 뭐 전기차, 수차 다 나오는데 그런 미래적인 차량 개발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경영 계획부터 내놔라.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조합이나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은 연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부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강성 노조 탓을 한다. 예. 앞뒤가 바뀌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지부장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지부장님과 함께 나오실지 다른 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듣겠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 GM 지부의 이봉남 부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김문결 연구소 소장보다는 이제는 뭡니까 제목이 뉴스 공장 하청 공장장. 제목이 하청 공장이에요? 네, 뉴스 하청 공장. 뉴스 하청 공장. 네. 뉴스 하청 공장 공장장. 으로 계신 임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 공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신나셨군요. 예. 많이들 들어주시니까 예.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피드백도 아주 좋습니까? 네, 이 많은 그 언급들 해주시고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요구사가 뭐? 음질을 개선하라. 음질을 개선하라. 조만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뭐 좋은 장소를 좀 좋은 장소로 해서 녹음을 할 방법이 없을까? 돈도 안 내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네. 요구는 많습니다. 아직 광고도 없고 순잡이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예. 요구를 하고 그럼 요구하는 만큼 또 뭐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사항이지만 자 하청 공장장님 이게 이제 부담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다가 다 못하면 하청 공장으로 가면 되는 공장으로. 네. 네. 일부러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못하시고 예고하고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네. 그 전에는 이걸 다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초조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다 못하면은 또 그 하천 공장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일부러 뭐 빼는 건 없고요. 안 그래도 오늘 좀,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서론 사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서론 사건들. 서론 사건들 몇 가지 사실 서론도 큰 뭐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시리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IS하고 연결될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리아가 이제 시리아 하면 우리가 IS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근데 그 사실 전부터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네. 지금 7, 8년이 돼가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이게 아랍의 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큰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이게 억압을 당했죠. 억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제일 늦게. 네. 예, 정부군에 의해서 이제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또 탄압도 당했고, 네. 그러면서 내란이 생긴 건데, 워낙에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반군, 그리고 그 안에 민족 구성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기 그러니까요. 시작하고. 그 외세들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복잡한 양상이 됐는데,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대-IS 작전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우군처럼 예. 이렇게 해서 대-IS. 왜냐하면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하는 형국이었는데 네. 둘 다 IS에 대해서는 협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IS가 거의 격퇴했다 싶으니까 네. 이제 그 대리전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IS 작전에 투입됐던, 물론 육군이 실제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병력이 이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 부분이 철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대리전 양상이 더 부각이 된 게 직접 싸우진 않고.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터키도 마침 그 아주 그 껄쩍지근한 그 주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쿠르드족, 예. 이 기회에 얘는 좀 치자라고 하면서 국경을 넘어와서 시리아 국경 쪽으로 넘어와서 치다가 보니까 미국하고 또 맞부딪히니까는 미국하고 지금 갈등이 있다가, 왜냐하면 이제 쿠르드가 이 IS 격퇴전에서 공을 많이 격한 공을 세웠죠.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쿠르드는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 미국 때문에 무산됐고. 네. 그런데 이제 터키 내에 쿠르드 족이 1,000만 명이 넘게 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저들이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네. 내지는 이 쿠르드를 관리해 왔는데 이 기회에 시리아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그 쿠르드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자신들, 그러니까 터키 국 안에 있는 시리아들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믿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원천부터 차단을 하자라고 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그 한 일주일 됐나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됐죠. 공습을 하다 격추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까지 이제 개입을 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으면서, 이게 힘의 공비에 생긴 곳에 자기들이 맞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들. 네. 시리아가 이제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국들이 덤비면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IS 대-IS 작전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타격이 분명했잖아요. 타겟이 하나 근데 지금은 피하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방에서 내가 앞으로 총을 쏘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그럼 뒤를 쏠려 그러면 또 앞에서 날아오고, 이런 형국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생 난리가 났고요. 네. 네. 이거를 좀 우리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더 커진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런 게 있죠. 항상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이 IS 격퇴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다 보셨죠. 총기 사고 또 났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또 나가지고. 근데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 이건 문제가 뭘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도적 문제 얘기라고, 한쪽은 그 범인이 잘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이 그 인성이 잘못됐다든가, 그 놈이 뭐 정신이 이상하다든가. 근데 이제 미국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자 쪽으로 방법을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건 뭐 사실 여야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그래왔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여야 구별이 좀 모호한 것이, 미국 총기협회가 워낙 로비력이 강하고 돈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바마 정부 때는 지난번에 그 초등학교 총기 사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했죠. 네. 실패했어요. 근데 항상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범인 네, 퇴학생. 맞습니다. 그리고 뭐 FBI가 미리 못 막았다고. 미리 못 막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FBI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사실에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네. 그걸 사전에 방어를 못했다 뭐 이런 논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다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돌리는 그런 것 트윗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자신들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말로 그러냐. 한마디로 자기들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예, 근데 일부. 이제 그 미국의 The Hill이라고의 의회 전문지 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오바마 정부 때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 이상자에 대해서 총기를 판매를 좀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오바마 정부 때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그걸 막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사실관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또 했었죠. 아니 뭐 오바마 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이걸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화당에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고, 예. 네. 난리가 났고, 이번에는 좀 더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그 당했던 학생 중에 생존자 학생이 네.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스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 안 그래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14일 날 이 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 날 미국 전역에서 꼭 플로리다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겠다 지금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은 정부를 못 믿겠다. 네. 우리가 나서자라고 수업 거부를 하고 길거리로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개 방향에 따라서 큰 어떤 목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이제 이 고등학생이 뭐랄까 여자 학생인데 연설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막 보도되고 있던데 네. 총기협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소력 있게 트럼프 대통령 총기협회에서 얼마 받았냐고. 그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고. 우리 목숨값은 얼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총기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학생 중 하나가 네.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로비단체 1등이니까요. 총기협회가. 이번에 심지어는 사실 얼마 전에 14일이 발렌타인데이 아니었습니까?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연인에게 총을 선물하세요. 이런 광고를 할 정도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가 이게 그런 게 광고가 통한다는. 슈퍼에 가면 월마트에 가면 거기 기관총 팔잖아요. 월마트에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총알도 팝니다. 거기 월마트에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인 개선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범인들 정신건강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번 주 메인 이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근데 메인 이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만으로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남아공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남아공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아공 하면은 만델라 예. 아주 정말 국가 브랜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만델라 하나로 남아공은 괜찮은 이제 잘 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심한 어떤 주마 대통령이었는데 물러난 대통령이 부패에다가 개인 비리에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물러났어요. 여기가 벌써 집권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4년입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94년에 집권을 했죠. 24년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됐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이제 그 정당이 여당으로 지금까지 집권해 온 거죠. 자, 요 뒷이야기는 하청공장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상훈 하청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한 번도 감옥에 안 갔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믿었겠죠. 예, 김백준 씨,
제치고 삼성과 직접 거래하고도 예, 이건 탈이 없다. 삼성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돼도 삼성이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자, 근데 2, 3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다스의 새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라고 하는데요. 120억 원 외에도요, 100억 원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의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120여억 원을 찾아내고도 검찰의 이관, 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을 불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걱정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2008년에 120억이 우리가 계속 그 말도 안 된다고 해왔던 개인 횡령이다. 네, 격리 직원 1명 예. 횡령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것이 개인 횡령이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사하기 전에 그때 그 검찰 특검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검찰들이 그 당사자들이 지금 여전히 검찰에 있고 그래서 120억은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거 말고 동부지검이죠. 예. 네, 그렇죠. 120억 원은 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120억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120억은 개인 격리 직원의 횡령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예요. 다만 네. 이제 그 외에 다른 1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찾아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120억은 결국 만약 그렇게 결론 난다면 격리 직원이 혼자 모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만큼 희한한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격리 직원이 혼자 120억을 먹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가만히 계속 일을 하고 오히려 아무런 징계도 당하지 않고 잘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120억 원이 기소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네, 개인 횡령이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결론을 다시 재추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다 일 잘해놓고 이 부분은 검찰이 역풍을 막을 수도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현재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닌데. 자, 예의주시해야 될 사안이다. 120억을 털어줄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건 하나만 가지고도 예.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오랫동안 가시거든요. 예. 자, 다음 뉴스는 네,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이 사무국장의 혐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병무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는 무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를 동시에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지 않는 한 무조건 기소될 사안이죠 사실은. 예. 홍원 프레닝은 뭐 저희가 연휴 때 얘기했듯이 뉴타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예, 뉴타운 지정하기 전에 이 홍은 프레닝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 이익을 150억대로 올렸다. 근데 이 홍은 프레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다. 참여회사로 의심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40억을 빼서 아들 이시영 회사에 담보도 없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근데 그 40억은 홍은 프레닝의 전 재산이었다. 뭐 이런 거. 전 재산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담보도 없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시킨 사람이 이시영 씨다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본인이 대통령 아들이 시켰다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 시키니까 회사가 전 재산을 막 주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 압박권하는 거죠. 이런 정황이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댓글 사건 수사의 축소 은폐에 관여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검찰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란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거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잖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석방이 돼서 우리를 열받게 했는데, 원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 개정할 수 없는데, 다른 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이 뭐냐면, 그때 이미 이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는, 보도가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티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권한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 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리고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그때부터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권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의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기당했다라는 건데요.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대급으로 바보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다스는 이득만 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몇십억을. 140억도 돌려받고. 네,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정돈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짓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네. 로펌이 40억 대납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특기예요, 주특기. 아무리 명백해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사실은 평생을 차명으로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놓고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번 통해왔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도 자신 있게 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주변 측근들은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중 씨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변이 모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백준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몰랐다고 이번에 주장한 게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그러니까 김백준 씨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사안이다. 김백준 씨 윗선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인데, 예. 최순실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삼성도는 먹어도 된다. 예. 그만큼 탈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미였던 걸로 그 보이는데요. 바닥의 진리,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인 거죠. 예. 실제 삼성 오너들은 그런 이제 악성 루머도 있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전체 경기장 1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6개만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 윤성빈 선수가 썰매를 탔던 스켈레톤을 탔던 금메달 딴 그 슬라이딩 센터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설만 새로 지었고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비용도 나중에 아주 최소화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럼 장사도 잘 해야 되는데 거기 듣기로는 그 수호랑인가요? 인형, 마스코트. 네네.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 몰라서 패딩도 마찬가지고. 네네.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매진됐다고. 이렇게 장사를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제가 그냥 막 나눠드리고 다녔는데 이제 좀 비싸게 굴고 있습니다. 네. 사기가 저도 힘들어서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가면 그 마스코트를 못 사요, 그러면? 매진됐다고 보도가 됐던데.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줄을 길게 늘어서고 지금 일부 매장마다 다른데요. 좀 매진된 데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북측 응원단과 어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만찬을 가지셨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네네. 우리, 경기장마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응원단들이 지금 설 연휴에 떡국을, 좀 못 먹었다고 해서 떡국을 대접하려고 저녁에 좀 떡국으로, 우정을 좀 나눴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이 응원단이 어떻게 구성됐냐 그랬더니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자원을 받아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무용단이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아마추어, 우리 자원봉사자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맹렬한 훈련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분들에게 김일성 가면 해프닝에 대해서는 물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네. 예. 네. 그 해프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분위기가 지금, 예술단의 공연이나 응원단들이 우리 쪽을 매우 배려해서 여러 가지 선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온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가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는 레드 컴플렉스의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올림픽 끝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꼭 오셔야 되고요. 예, 매번 네네네. 이렇게 짧게 바쁘시다고 말만 하고 안 오셔가지고. 예. 네네. 올림픽 폐막식까지 끝내고 바쁘신 거 끝나면 네네. 한번 나와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고요. 네네네.
이번에 고무가 되셨는지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예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 2021년. 2021년은 이미 우리가 개최하기로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원래는 지금 있군요. 결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이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이게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가 그걸 할 수 있어서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 4번 했고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9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경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왕이면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하자. 그리고 북쪽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거쳐서 벌써 같이 공동 개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남북의 스포츠를 통한 화해 분위기를 한번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와 있어요. 도지사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어제 수호랑 사려고 강릉 시내를 가게를 세 군데나 갔는데 다 품절이라고. 아유, 이게 더 좀 생산을 하도록 빨리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가 돼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싶어서 아마도 이번 주 목금토일 사이에 네네.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으시니까, 예. 네네네. 옆으로 챙겨놓고 있으시면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많이 와주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님도 이동 스튜디오 한번 안 하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조직위 공동집회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있습니다. 수사 결과로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 혹은 그런 대선 개입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수사관 말을 안 듣고 쫓아내고 대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보고서를 냈더니 구속하지 말라라고. 예, 수사 결과를 아예 뒤엎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책임자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다. 그러므로 요건이 이제 더 진행되면 아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겠죠. 예. 같은 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건으로 다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절반이 끝났어요. 예. 동계올림픽은 짧다 보니까 사실상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거의 올림픽 리포트 역할을 하고 계신 평창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벌써 반환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유, 금방 끝나요. 네, 한 17일 정도 되니까요. 네, 지금 빨리들 못 보신 분들 빨리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항상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 표는 이제 어떻게 팔리고 있습니까? 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팔렸고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108만 장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만 장 정도 팔렸습니다. 8만 장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목표고, 그보다는 한 10만 장쯤 더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10만 장. 완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올림픽이 막연하게 한 달 가까이 하겠거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이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나 이렇게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현장 가서 사야 됩니까? 아직도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현장 판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올림픽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거기 오시면 그냥 사방천지의 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오셔도 됩니다. 네.
무작정. 네.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큰 문제나 혹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거나 네네. 그런 내용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교통 문제라든지. 네, 이제 날씨가 뭐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강추위, 예. 평창이 심할 때는 30도, 영하 30도 이하로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체감 온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돌풍, 그다음에 교통이 좀 초기에 좀 막히는 게 있었고요.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네, 그렇죠. 좀 있었고 또 가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정리가 돼서 지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각국에서는 이제 베테랑 기자들이 많거든요. 올림픽 여러 번 취재했거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외신의 반응이나 선수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준비가 잘 된 그런 올림픽이다. 만족스럽다. 특히 이제 외국 선수단들하고 이제 기자단들이 늘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 자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움직이는 예. 거. 예. 아주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면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우수하다, 만족스럽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하니까 좀 껄끄러운데요. 그래서 이제 IOC의 공식 입장이 매우 만족스럽다. 이런 게 이제 엊그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IOC에서 선수단에서 이제 음식 관련 불만이 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보도는 보긴 봤는데. 네네. 예, 그건 겸손 모드로 방금 하신 거고. 예, 겸손 모드 아닌 모드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랑 좀 해주시자면. 사실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저희들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요거 올림픽이 끝나면 3월 9일부터 패럴림픽이 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패럴림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인지도가 많지 않아서 관중들이라든가 이런 점들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고 나야 이제 성패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럴림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적자 올림픽이라고 다른 나라들도 네네.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 파산할 거라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고 흥변합니다. 로펌이 무료 소송을 미끼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 항변은 매우 웃깁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무슨 피해가 있어야죠. 소송 비용 40억도 안 냈고 김경준 140억은 돌려받았고 뭐가 사기인가요? 피해는 없고 이득만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저도 주기적으로 당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의 대가가 이건희 회장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납이 사기가 아니라 대납의 대가가 사면에 국한된다는 프레임이야말로 사기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거래는 단발성으로 끝난 법이 없죠. 사면을 위한 거래의 존재는 그 이외의 현안을 위한 거래도 존재했을 거란 방증이자 개연성이자 힌트이자 단서다. 그러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 그 당시에 상호 현안을 위해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사면 하나로 퉁치는 거 그렇게는 안 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설 연휴 보내고 아침에 왔더니 더 힘들잖아요? 월요일은 늘 힘드네요. 네. 월요일 플러스 연휴 끝이라 연휴가 한 4일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이 쉼의 예찬을 하셨던 걸로 제 지난 추석 때 기억을 하는데요.
적어도 열흘 정도는 돼야. 네, 이거는. 동의합니다. 예. 이게 놀다가 쉬다가 이제 지겹다 다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쉬어줘야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매우 힘듭니다. 자, 첫 뉴스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방송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천천히 많이 듣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순순히 진술했다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하고는 이제 끊는다. 관계를 끊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였죠. 네,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 기소가 의미 없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은. 예, 지금도 기소 중지되어 있는 혐의만 2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또 차명계좌 탈세 혐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다 죄는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김백준 씨가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6개월간 최소 6개월간 왜 미국에 이 법인이 법무법인이 도대체 로펌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네, 다스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미 시작되고 나서 6개월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고 김백준 씨가 설사 알았다 한들 김백준 씨 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김백준 씨는 사면을 할 수 없잖아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끌려나오게 돼 있는데 또 있다고 봅니다. 뇌물 혐의가. 이학수 부회장이 순순히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순순히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 줬다라고 해서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뇌물 혐의의 공개 혐의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사면 하나는 확실히 내조자 그리고 싸게 받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검찰도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삼성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또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는 거 봐라. 검찰 내에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알력 내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로에 쓴 거죠. 삼성에 훅 내주면서 여기서 다 접자. 더는 하지 말자. 이런 기로에 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